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오늘 제목이 승관이, 검찰, 그리고 이재명 이분들에게 묻는 사필규정의 의미입니다. 무엇이 사필규정인가? 여당 최고위원이라는 서영교 의원, 이 서영교가 윤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안 듣는 인간 끌어내려야 한다. 끌어내린다. 참 대단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끌어내려야 한다. 미국에 가서 굽신굽신하고 일본에는 굴욕적이고 이제 독도까지 내주려 하고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 아무리 대중연설에서 흥분 상태라고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 정적이라도 그 일국의 대통령을 작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범법자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아무리 진영 논리에 빠져 있지만 이 수준이 야당의 지도자 그룹이라는데 저는 솔직히 기가 막힙니다. 미국에 가서 굽신굽신, 일본에는 굴욕적이다. 그렇지도 않았지만 아닌 말로 설사 그랬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중국에는 굽신굽신, 북한에는 굴욕적이었던 문재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지는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덮쳐오는 사법 리스크에다가 이 송영길이 돈봉투 리스크, 그리고 김남국의 코인게이트가 민주당을 와해 수준으로 몰아가자 느닷없이 혁신위를 제안하고 전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전권을 주는 혁신위. 이게 굉장히 관심을 끌었죠. 솔직히 저도 한때 김병준 비대위, 이 김병준으로부터 정권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 정권을 준다는 말은 제 경험상 드리는 얘기인데 정치판에서는 너무 뻔한 거짓말입니다. 어제 저는 SBS 라디오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인형 조종자처럼, 이 인형을 줄에 매달아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죠. 이 인형 조종자처럼 인형을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판에서 정권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젊은 남자가 이런 모미를 받고도 그 조직에 남고 싶어 한다? 그는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겼는데 심지어 존재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는 말이, 그런 모밀적인 말이 신문의 기사 제목으로 올랐습니다. 존재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바로 김남국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버팁니다. 그래서 뉴스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일 코인게이트 김남국이 국회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는 데 대해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은 코인게이트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사위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로 옮긴 교육위에서도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란 말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김남국이 갈 상임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은 갈수록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김남국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현재 무소속인데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그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죠. 김기현이 말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김남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적극적인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김남국이 그 좋은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상임위에 출석해서 코인을 거래해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네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굽신거리죠. 비행기를 타면 1등석이죠. 기차를 타도 득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왜 물러나겠습니까? 출석하지 않아도 세비가 꼬박꼬박 나오는데 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지금 김남국이 갈 곳은 교육위가 아니라 집이다. 자진 사퇴가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만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육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경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남국은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는 것이 선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글쎄요, 우리 국민이 선진 국민이 됐다고 조경태 의원이 글을 쓰고 있으니 기분은 좋습니다. 언론에 나온 또 다른 교육위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코인에 전 재산을 걸다시피 하고 국회에서 헬로윈 참사 논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이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논하는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그러고 보니 이 헬로윈 참사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김남국 때문인지 요즘 좀 뜸해졌습니다. 민주당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계기로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를 명분으로 장외투쟁에 나선 겁니다. 그 문제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 언론은 민주당이 거리로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통해서 지지 세력을 확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썼습니다. 그런 거리 투쟁에 나가면 민주당 혼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거리 투쟁을 하니 자연히 동지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사법 리스크도 벅찬데 이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 그리고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까지 덮친 이재명은 이제 3주째 탈출구를 찾아서 거리의 반일 반윤석열 정부 집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일 반윤석열 정부. 그 길만이 4일로 보였다고 할까요? 지난달 20일, 26일에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이재명은 3일에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 서면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 대회라는 긴 이름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 철저한 안전검증을 시행하라. 언뜻 들으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선동입니다. 과학을 앞세워 민주당의 오염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까지 썼습니다. 도둑님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그것이 적반하장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다시 이재명의 말입니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자, 글쎄 하나씩 따져볼까요? 저도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굳이 부르자는 말에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물고기가 남해에 와서 잡힌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삼중수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방사능에 피폭되는 것과 같다는 진짜 괴담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지금 목을 메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때문입니다. 김대성 전국 연안어민연합회 회장이 절박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솔직히 가슴을 울리더군요. 일본 오염수가 우리 어민을 죽이는 게 아니다. 일본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와서 잡힌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 어민들이 생존이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연안 어민들 참 열심히 일해서 이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고 아들, 딸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절박한 말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생존이 달려있다. 민주당은 막루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다친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비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막루투쟁이 요사이 다시 유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국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현 정부를 흔들까 하는 선전선동 의지만 가득 있는 것 같다. 안타깝다. 자, 아까 미뤄놨던 이 당 혁신위원장 얘기를 하죠.
민주당이 5일 정권을 가진 당 혁신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했습니다. 놀랍게도 대중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 그런데 이래경은 임명 직후에 최근까지도 천안함은 자폭이다, 코로나는 미국발이다, 이런 음모론성 주장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가 미국에서 발언을 했고 천안함은 자폭을 한 것이고, 참, 이런 자가 아직도 있었습니까? 그는 그런 골수에 박힌 반미 성향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는 러시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아주 독특한 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거취 논란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은 무슨 심정으로 이런 사람을 정권을 가진 혁신위원장으로 뽑았을까요? 이래경은 과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친형의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참 위대한 분입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요. 그게 드러나자 비명계에선 개딸 수준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앉혀느냐, 이렇게 말하며 즉각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중진 비명계 의원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는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앉히고 버틸 수 있겠느냐. 그도 그럴 것이 이래경은 올해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남북관계를 파탄난 것이 바로 천안함 자폭 사건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또 3월 22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한국 대선에도 미 정보 조직들이 깊숙이 개입을 했다, 이런 이상한 음모론까지 올렸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인가요? 심지어 이래경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윤가라고 부르며 지난 5월 2일 이렇게 썼습니다. 윤가는 늙은 여우. 이때 늙은 여우는 조 바이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윤가는 늙은 여우의 게임에 빠져 자기 발등을 찍는 포탄을 전장터에 공급하다니. 그는 푸틴에 대해서는 3월 19일 전쟁 고아들을 보고한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몰다니라며 옹호를 했고, 지난 2월에는 중국의 기상 측정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 위협으로 과장한다고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기상 측정하는 풍선을 미국 본토까지 날려버립니까? 조금 더 볼까요? 이래경은 한일 정상회담 뒤인 5월 25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일본의 오임수 방위에 대한 윤가의 무지한 결정과 무책임한 침묵, 오만한 연락 두절의 사태를 우스개 뉴스감으로 보도하고 있다. 퇴진 요구를 넘어 국가 수반으로서 역사적 범죄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참 표현도 거칠지만 문장 능력도 수준이합니다. 이 정도의 지적 능력으로 혁신위원장을 한다고요? 그게 민주당 수준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민주당 수준입니까? 이래경은 이미 보도된 바처럼 까면 깔수록 이재명은 깨끗하고 윤석열은 더럽다는 유치하기 짝있는 걸로 이재명을 찬양,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그게 발탁 이유입니까? 이런 자를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하는 이재명의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언론은 이재명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부실 검증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썼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오후에 기자들에게 이래경의 천안함 자폭 등 논란성 발언에 대해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했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재밌는 것은 수석 대변인 권칠성의 어몽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래경 선임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민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고요? 아무리 개인이 의사표현이라고 해도 상식을 멀리 벗어나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변별력부터 의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래경의 과거 발언과 행적은 곧장 거취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친문사선 홍영표는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내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에 나온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국 본의 달에 이런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의 힘에서 이 제주 4.3 사건을 건드린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글쎄요. 그것도 또 이상한 말이군요.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괴담위원장이라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준석마저도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더군요. 그 표현이 재미있어 여기 옮깁니다. 저런 노선으로 갈 거면 차라리 김어준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낫다. 안병길의 말은 촌철사진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말하는 혁신이 더 강력한 괴담들로 이재명 리스크를 묵하기 위한 이재명 보시는 아닌지 궁금하다. 정의당마저 비판 대열이 섰습니다. 당을 혁신하기 위한 기구의 장이 현재 당대표에게 편향된 인사라는 것 자체가 꼬이고 꼬여버린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게 이재명의 한계란 걸 정의당도 몰랐던 겁니까? 결국 이래경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견디지 못했던 거죠.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래경 인선을 밝힌 지 9시간여 만입니다. 이래경이 사이에서 밝힌 변명이 이렇습니다.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정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 평가하기도 싫습니다. 이재경의 사퇴 발표 후 이재명은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이 지도력을 의심받게 된 것은 이제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솔직히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실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디지만 진실은 밝혀집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런 뉴스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더군요. 박영수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이죠.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탄핵재판에서 파면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수사팀장으로 데리고 왔던 윤석열은 공소유지를 위해 중앙지검장으로 유례없는 진급을 했고 뒤이어 검찰총장을 꿰찬 뒤 마침내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관이었던 박영수 특검은 이제 파렴치한 범죄인으로 낙인 찍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박영수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토목업자가 마련해 박영수를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간 5억 원의 일종의 담보장치 성격이 있다고 의심을 하고 수사 중입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 박영수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박영수는 2015년 4월 3일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계좌에다가 5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돈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이들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돈을 박영수가 보낸 겁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5억 원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5억 원이 토목업자 나모가 돈을 마련해서 박영수의 친척인 대장동 부장대행업자 이기승에게 넘긴
돈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기승이 바로 김만배에게 이 5억 원을 쏠 수도 있었지만 이기승은 이 돈을 박영수 명의 계좌에다가 송금을 했고 박영수는 다시 김만배에게 보냈습니다. 박영수가 굳이 5억 원이 전달 과정에 낀 이유에 대해 검찰은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수수할 금품을 담보받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미들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죠. 그런데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는데 대신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대출에는 참여하기로 하면서 1,500억 원의 유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박영수가 힘을 발휘했겠죠.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영수가 2014년 11월 대장동 일당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약속받았다가 우리은행 출자가 불발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받기로 한 금액의 규모가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영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간 박영수 측은 이 5억 원에 대해 원래 김만배가 이기승으로부터 화천대유 초기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돈이며 김만배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만 빌려줬다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박영수의 변명이 이렇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 사실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자,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고 버틴 선관위가 요즘 화제의 제1순위가 되어 있죠. 그 선관위는 이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복마진이 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만을 한사코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복마진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군익위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닙니다. 거기다 검찰 수사는 드러난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는 솔직히 말해서 여야 공방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들통난 11건 채용 비리 외에도 숨겨져 있는 인사비리가 모두 들통이 날 판입니다. 빙산이 일각이겠죠. 이러니 선관위로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상상하기도 싫은 지옥인 것입니다. 어떻든 감사원 감사는 못 받겠다고 버티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늑대 폐하리다 호랑이 만난 격이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는데 사실 검찰 수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드러난 범죄로 시작할 뿐입니다. 최근 선관위에서는 특혜 채용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2일 감사원이 직무감찰만은 거부한다고 선언을 했죠. 자신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적 관행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법은 29조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형량이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작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수사를 검찰이 맡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았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거죠. 이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 범죄는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고발 사안은 감사 방해의 목적이 채용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검찰이 부정부패로 판단해서 직접 수사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 바로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과연 검찰은 직접 수사를 결정할까요?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재밌는 뉴스가 떴습니다. 검찰이 조민을 기소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기사입니다. 조민, 조국의 딸. 그동안 검찰은 왜 조민의 기소를 망설였을까? 이제 기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검찰이 욕을 먹게 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국의 딸 조민이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8월 만료가 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민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4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2019년 말 검찰은 조국 정경심 부부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를 했죠. 이들은 딸 조민뿐 아니라 아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그중에 조민과 관련된 혐의는 조민이 2013년 6월과 그리고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을 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업무 방해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부는 정경심과 조민이, 또 일부는 조국과 정경심, 조민이 함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조민만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국 부부의 공소장에 조민이 입시비리 공범이라는 내용이 적시가 됐습니다. 그와 같은 조민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정경심과 관련된 부분이 공소시효 7년은 오는 8월 끝납니다. 공범인 정경심이 재판을 받는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데 그 정지됐던 조민의 공소시효가 작년 1월 정경심의 형 징역 4년이 확정이 되면서 다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 범죄 가족이 일루가 되면 부모나 자녀 중에 한쪽만 기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조국 집안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검찰이 조국 집안을 도륙을 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입시 비리 사건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2019년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 이 사건으로 아버지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매가 기소가 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머니인 정경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데도 공범인 조민은 지금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원칙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형이 확정이 됐는데 이미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같은 공범으로 적시가 된 조민, 딸 조민은 범죄를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편 조국의 경우는 조국이 항소를 하면서 조민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 공소시효는 여전히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조민도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을 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8월 조민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 정경심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조민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민이 거론될 때마다 이 법조계에서는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이 거론되곤 합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그리고 고교생이던 쌍둥이 딸 자매가 모두 기소가 됐죠. 기소 당시에 쌍둥이 자매는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법원이 결정으로서 정식 형사재판으로 갔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쌍둥이 자매는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고 중에 있습니다. 상고심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생 미성년자였는데 조민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가짜 표창장 등을 제출했을 당시에 20대 성인이었습니다. 무엇이 사필 규정일까요? 지금까지 저는 책이었습니다.